지난 영상에 이어서 매매행위와 사기행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사기행위 취소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채무자, 즉 부동산 매도인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즉 부동산을 매매해가지고 매매대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기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즉 매수인이 자신의 행위,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를 말하겠죠. 그 행위가 사기행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이걸 법적으로 선의라고 하는데, 그 선의를 자신이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매매 행위를 한 매수인도 사기행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행위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 자신이 평생에 모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그 채무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거나, 채권자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거액의 가액배상을 실제로 해줘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자신의 성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와 동기가 충분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을 입금했던 금융 자료들이라든가, 매매대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금을 매매대금을 입금하고 그 이후에 계속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고 나서 본인이 그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 그런 점들을 모두 다 입증을 해야 충분히 매수인의 선의가 입증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 매수인이 승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기행위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법원이 말하는 이와 같은 선의를 입증하는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실제 소송이 벌어진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정상적인 매매인지 여부는 사기행위를 제기하시는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정상적인 거래 행위다라고 보여지면 사기행위를 하지를 않고요. 처음부터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례에서는 실제로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또 그런 소송이 실제 그런 사건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부분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긴 했지만 실제 매수인이 정말로 선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인데요. 우리 의뢰인은 위에서 말한 선의의 모든 요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매매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고, 실제로 본인이 그 아파트가 필요해서 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척관계이긴 했는데 잘 아는 인척관계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인척관계였고, 그분이 되게 사업도 크게 하시고 재산도 수백억 정도 있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갑자기 이제 본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잠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 팔겠다 했는데, 그 아파트가 너무 또 좋은 입지에 있고 좋아 보여서 또 본인이 아파트를 사려고 했었고, 그래서 사긴 샀는데 친척이다 보니까 약간 싸게 산 거예요. 그런 사건에서 실제로 이제 사기행위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따 법원에서는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렇게 친척 관계가 되다 보면은 사기행위를 많이 의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서도 매수인은 정말로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를 했다, 매매 대금을 지급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대출 받은 내역,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그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매도인 친인척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걸 도저히 알 수 없던 사정들, 그리고 그 친척이 갖고 있는 재산이 수백억이었어요. 근데 빚은 그거보다 좀 많았죠.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아무리 인척이라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입증을 계속 해가지고 법원으로 하여금 상당히 이건 선의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들게 한 다음에 나중에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제 의뢰인은 걱정을 했던 부분은
가액 배상으로 이제 인정되는 부분도 걱정이었지만은 이제 채무자, 매도인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채권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원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고도 소송이 들어올까봐,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도 소송이 들어올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겁니다. 여러 채권자가 사행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중첩된 사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 취소권의 여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행위에 관하여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 이익이 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그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판례 태도니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채무자의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채무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사행위, 아까 말한 매매행위 말하는 거겠죠.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일단 없다는 겁니다.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행위 가액배상 사건에서 수익자의 사행위 금액이 3억 원 정도인데 2명 정도의 채권자가 각각 3억 원씩 가액배상으로 사행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즉 6억 원의 소송이 동시 혹은 이시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자, 피고는 본인이 한 사행위는 3억인데 6억에 해당하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일에 어떤 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3억 원의 가액배상을 실제로 해줬어요. 그 수익자가. 그렇게 되면 그 후에 제기된 나머지 소송은 그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해가지고 각하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느 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수익자가 가액배상, 실제로 이제 그 배상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소송도 여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승소할 수 있고 또 3억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또 승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먼저 이루어진 선행 사건에서 집행을 통해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 후행 소송의 판결에 기한 3억 원의 집행은 이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익자는 여러 채권자들의 사행위를 동시에 당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사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